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위한 3박 6일 동안의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관저에서 오후 4시 5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예정보다 긴 소인수 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석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지만 또 너무 가깝다 보니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일본을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셔틀 외교의 복원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 발표가 있죠? 네, 원래 6시 30분에 공동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소인수 회담이 길어지면서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뉴스룸을 전해드리는 중간에 발표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공동 발표 내용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선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제 일본 방문에 앞서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일은 획기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공조 방안, 또 공급망, 첨단 산업 이런 실질 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공동 발표 뒤에는 한일 정상이 만찬을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안보 관련 얘기도 나왔죠? 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혹은 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공동의 선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더해서 안보,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 방안까지 포괄하는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따라서 한미일 공조 등 안보 협력 방안도 거론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일본 내일... 언론은 1960 네, 계속 네네. 전해주시죠. 그 일본 언론이 발표한 내용도 일본 언론이 전한 내용도 다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로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건 처음이다라는 점을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미국보다 일본에 먼저 온 건 실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확대회담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나요? 네, 이 대통령 내일 오전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요. 오후에 바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 안보 분야, 특히 한미 동맹 현대화의 세부 내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양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공동 성명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 관저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마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서면 비서실장은 국내에서 현안을 챙기는데 이번엔 비서실장까지 방미길에 나서는 등 정부는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을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진행 중인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도 빠지고 미국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 조율에 나선 겁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장관, 에너지 장관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국내에서 현안을 챙기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내일 오전 이례적으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백악관 정상회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자세한 일정은 좀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핵심인 이른바 3실장과 외교 산업 분야 주요 장관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회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측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국방비 증액, 관세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을 요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어떤 돌발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는 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6일 새벽 열립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도 불러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3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특검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계엄 당일에 선포는 보신 건데 왜 못 봤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진술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검은 일부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엔 모호해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를 끝으로 내란 관여 여부 등을 따져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은 오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중심으로 부품 공작을 통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검은 내일도 노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휴일인데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념을 넓혔습니다. 야당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노동자들조차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용자 찾다가 볼 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내인태 교섭을 요구한다 하면은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겠죠. 노동위원회 가겠죠. 법원 가겠죠. 노동계는 지나친 우려라는 반응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을 제시했고 오히려 분쟁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반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단기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입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혀지는데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제껏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몰아 극단적 투쟁을 부추겨왔다며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고 격차입니다.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쟁점입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는 최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청도 경부선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진 신입사원 등 2명의 발인이 오늘을 끝으로 모두 엄수됐습니다. JTBC는 지난 16년 동안 코레일 선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철도가 없는 제주를 빼고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고 희생된 노동자는 40명이 넘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료와 함께 선로 옆을 걷던 작업자 2명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습니다. 열차 접근 경보는 무용지물이었고 안전조치도 부실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는 비슷한 사례들을 집계해 작업자 사고 현황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인 사고는 모두 36건, 부상자를 제외하고 숨진 노동자만 44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약 3명씩 희생된 셈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72%인 32명은 외주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철도가 없는 제주를 빼곤 모든 시도가 빨간불, 곳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12월 인천공항철도 5명, 2015년 11월 대구 고모역 2명, 지난해 서울 구로역 2명 등 동시에 여러 노동자가 숨진 현장도 6곳이나 됐습니다. 일부 선로에선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청도권과 판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밀양역 사망 사고 때처럼 열차 운행을 멈추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직무 교육 없이 투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는 더 이상 죽음의 선로로 노동자를 내몰지 말라면서 열차 운행 중 작업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땜질식 처방에 좀 그쳤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철도공사, 그다음에 철도 노조, 그리고 국토부, 노사정 어쨌든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청도 열차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신입 직원 30살 조모 씨의 발인이 오늘 아침 엄수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